서울시 낙원구 행복동에는 난쟁이인 아버지와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 가족이 살고 있다. 어느 날 영수는 통장으로부터 철거 계고장을 받았다. 철거 계고장이에요. 기어코 왔구나.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철거 계고장에는 영순의 집이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건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행복동 주민들은 동사무소 앞에 모여 야단법석이었지만 달리 해결 방법이 없었다. 아파트에 입주할 돈이 없는 난쟁이 가족은 근심에 쌓였다.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점차 받아들였지만 영호와 영희는 집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난쟁이 가족은 늘 가난했고 굶주렸다. 난쟁이의 가게는 조상 대대로 노비였는데 노비제가 사라진 후에도 가진 것 없는 그들은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더 이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되자 영수는 공장에 나갔다. 영호와 영희도 학교를 그만두었다. 투기에 의해 아파트 입주권 값이 오르자 영순애는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았다. 그리고 영희는 입주권을 사들인 젊은 투기업자를 따라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후 영순의 가족은 이사를 결정하지만 이사 가기 전날 사라진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이 영희는 젊은 투기업자 집에서 입주권을 훔쳐나와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했다. 그리고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린 뒤였다. 영희는 떠난 가족을 찾기 위해 동네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내가 집을 나가고 식구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어머니가 헐린 집터에서 계속 서 계셨다. 너는 둘째 치고 이번엔 아버지가 어딜 가셨는지 모르게 됐단다. 아휴, 길게 얘기해 뭘 하겠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앞에 두 영상 잘 보셨죠? 자, 이 작품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1970년대
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1970년대라고 하는 걸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소설 안에 있는 이 작품 속에 있는 주인공과 주인공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주제의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작품 속에 있는 일단 내재적 관점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있는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교과서 75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난쟁이 일가를 통해 소외된 도시 빈민들의 애환과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자, 중심인물이 누구라고요? 난쟁이 일가. 그리고 그 난쟁이 일가는 소외된 도시 빈민들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인물들이고요. 그들의 애환과 삶을 그린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가상의 공간인 낙원구 행복동이라고는 서울의 재개발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 위기에 놓인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 그랬는데 도시 빈민이라는 표현은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1970년대에는 도시와 농촌의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도시 내에서도 역시 다시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의 그늘에 가려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도시 빈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빈부격차 문제 그리고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해 생기는 피해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에게 사람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주제의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단어가 하나 있었죠?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단어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자, 이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듯이 반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습니다. 반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드러나 있는 표현, 다시 말해 표면적인 의미와 내면적인 의미가 서로 다를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진실을 드러내고자 할 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보다 항상 얘기하죠. 어우 잘생겼다. 예, 정말 잘생겼는지는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예, 이렇게 잘생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때 하는 걸 반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어우 잘했네, 어우 잘했네, 어우 잘했다 라고 할 때 정말 잘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했음을 좀 비꼬고 또한 어떤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기도 하죠. 이런 걸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설에서의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하는 것, 이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하는 동네의 명칭과 이제 뒤에서 지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삶과의 어떤 괴리 차이를 통해서 비참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었던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용한 반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특징은 이 소설은 연작소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연작소설이란 보듯이 네 번째 줄 독립적 완결구조를 갖춘 각각의 작품들이 어떤 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연쇄적으로 묶여있는 형식의 소설을 연작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총 12편의 소설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것들은 독립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12편을 소개하자면 1편 메비우스티부터 12편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총 12개가 뭉쳐져 있는데요. 이 12개의 이야기의 전체 책 이름이 이걸 묶어놓은 책 이름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 12편을 모아놓은 책 이름이면서 동시에 자, 이 1편부터 12편 중에 4편에 해당하는 것 바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이 작은 단편의 이름도 같습니다.
그래서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은 이 책 두꺼운 책 전체 이름인과 동시에 이 한 작은 부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책 전체에서 여러분이 좀 추가로 읽어보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1편의 메비우스 D 그리고 12편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곡인데요. 이 작품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 과거의 모의고사에서 이 세 편은 조금씩은 언급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실 것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 4편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설명하자면 이 이야기는 전체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1부에만 해당합니다. 근데 그것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1부, 2부, 3부인데요. 특징인 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서술자가 내용마다 달라져요. 소설의 흐름에 따라. 그래서 이 소설에는 난쟁이 일가의 첫째 아들인 영수, 둘째 영호, 셋째 영희가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영수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다가 중간에 영호로, 마지막엔 영희의 시점으로 이야기는 바뀝니다. 우리가 볼 부분은 바로 1부에 해당하는 거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개해드리자면 2부 영호가 등장하는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면 철거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확 영호의 눈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끔 이 부분이 시험에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이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등장인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난쟁이 가족의 아버지인 김불이입니다. 이름은 철거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난쟁이로서 온갖 꾸준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수업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달나라를 꿈꾸는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하여튼 일단은 우리가 보는 소설에서는 온갖 꾸준 일을 하는 그런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서 나옵니다. 자, 이 글의 서술자로서는 나 영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둘째로는 영호가 있는데, 영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처한 현실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느낍니다. 영이 막내딸로서 순수하고 어린 모습을 지닌 그런 모습이고요. 이 사파를 보시면 오른쪽에 편지가 나오죠. 편지는 다음 시간에 이 편지와 또 영희와의 관계가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을 볼 건데요. 자, 아래쪽 내용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앞에서 난쟁이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적 장애를 의미하기는 합니다만 이 소설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결핍된 부분, 경제적으로 빈곤감,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무력감을 드러내는 요소로서 난쟁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난쟁이가 쓰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영수에게 있어서의 느낌은 달라요. 자, 아버지는 난쟁이인 건 맞아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습니다. 무엇만 옳았다? 난쟁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은 옳았다. 그렇지만 그 밖의 것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이 말은 아버지의 외형만 보고 내면을 보지 않는 어떤 사회의 잘못된 시선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나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요 나라고 하는 것 1인칭 시점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자 이 소설에서의 영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자, 보듯이 도시 빈민층의 생활과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에 비유하는 표현들은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 다섯 식구,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옥. 이제 뒤에 전쟁이라는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 빈민층의 삶은 이 다섯 식구에 의한 지옥과 같고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그들은 보통 천국에서의 삶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유는 그들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 내용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자, 이 부분에서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왼쪽 날개 문제 보겠습니다. 난쟁이 가족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들의 삶은 지옥과 같았고 전쟁과 같았고 그리고 그 전쟁과 싸움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자, 그날 아침 일만은 정말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회상하고 있었는지, 통장이 무엇을 가져왔는지는 오른쪽 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 있어요. 영수의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작가의 의도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난쟁이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불구의 인물이라는 객관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 소설에서는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 빈민층을 상징하기 위한 소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작가는 이 영순의 가족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약자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난쟁이라고 하는 설정을 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은요. 자, 철거 개고장을 받게 됩니다. 이 철거 개고장은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 결국 난쟁이 가족들의 어떤 갈등이 일으키는, 그러니까 난쟁이 가족 내부로서의 어떤 영호와 부모 사이의 어떤 이견도 드러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난쟁이 가족, 도시 빈민들과 그리고 그걸 둘러싼 사회와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소재가 되겠고요. 결국 기어코 왔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언제까라고 하는 걸 알 수 없었고 그것이 지금에서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난쟁이 가족의 삶이 드러나고 있죠. 사회 빈민층이라는 것, 그리고 이들의 경제적 형편을 알려주는 소재들이 있었죠. 이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어떤 형편이 가난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자,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 이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어머니는 문맹일까요? 그거는 다음 또는 다다음 시간에 이 얘기가 언급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른쪽 날개 문제 한번 볼까요? 어머니의 밥상에다 짐작할 수 있는 나의 가족은 초라하고 빈곤한 처지입니다. 자, 그래서 영순의 가족,
난쟁이 가족의 삶이 드러나는 소재들을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철거 개고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리밥에 까만 된장, 세 번째 시든 고추와 그 다음에 조린 감자. 자, 이걸 통해서 이 난쟁이 가족의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고장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낙원구 그리고 보낸 날짜가 1907X 9월 10일인데요. 몇 회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볼거는 자, 보낸 날짜가 9월 10일이에요. 근데 자,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라 그러냐면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얘기합니다. 9월 30일. 그러면 며칠 간격이 되죠? 예, 20일 간격입니다. 20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뭐하라? 집을 철거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곳도 없는 사람들이 당장 집을 떠날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안에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폭력적인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더욱 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강제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어쩌겠다? 귀하에게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역시도 빈민층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였죠? 낙원구 행복동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듯이 이 표현은 반어적 표현으로서 난쟁이 가족들의 참혹하고 빈곤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여기에서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은 이 산업화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굴뚝 그림자가 어떻다? 이 좁은 마당을 덮어버립니다. 그림자로. 그래서 그들의 거대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햇빛조차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난쟁이 가족의 암담한 미래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화의 횡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통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철거 개호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어쨌다 나와서 소리치고 있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철거 개고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본다면 그와 대비되는 누구라고 볼 수 있죠? 예, 이 난쟁이 가족들은 침묵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 주민들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식사를 끝낼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사건의 어떤 심각성 그리고 부엌 바닥을 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 절망감에 이들은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수는 동사무소로 나가봅니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7페이지입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자, 영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사회적 약자가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들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묵살되고 결국 이 철거 개고장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생긴 문제,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그런 계층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뒤의 내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까요? 자, 오른쪽 날개 문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주민들은 입주 공고문을 보기 위해서 모였고, 거간꾼들은 그 입주권을 사고 팔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왼쪽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서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이 장면에서 검정색 수용차가 나오는데요. 혹시 부모님들께 과거에 각진 그랜저라고 그러면 알 겁니다. 그래서 검정색 수용차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 재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제껴두고서라도.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발갛게 상기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어떤 이 상황이 대단히 긴박하고 잘 생각처럼 잘 되어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느꼈기 때문이겠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자, 사람들이 입주권을 팔라고 한 이유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가난한 사람들은 입주권이 있어도 돈이 모자라서 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아버지는 이 와중에도 책을 읽어요. 대단히 소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비되는 아버지의 정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내용을 조금만 좀 올려볼게요. 그리고 다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집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집을 빼앗기게 됐어요. 그것도 아주 헐값에.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난쟁이 가족의 아버지인 김부리 씨는 이 와중에 책을 읽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 집을 빼앗기게 된 이 상황에서 이 철거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현실에 순응해버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도 볼까요?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건데요. 자, 마지막 보면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떻게 보면 난쟁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생각하고 차별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철거 개고장을 받게 된
난쟁이 가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이 영상은요, 1981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 두 영상을 좀 편집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드라마로 여러분이 직접 보면서 느끼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81년도 거, 2010년 것이 왔다 갔다 동일한 장면들이 반복되니까요. 보시면서 대충 이렇구나 라고 하는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드라마다 보니까 실제 소설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라마로 옮긴 것이 아니라 조금은 좀 이렇게 상황이나 조건을 좀 바꾼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이미지다 정도만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상하시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거 내용이고요. 자, 보시면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김부리, 난쟁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2010년도 산 장면에서는 이 김부리 씨가 저렇게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보이는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달을 지향하는, 그죠? 앞에서도 인물 소개 나왔었죠. 이상적인 어떤 세계를 생각하는 김부리 씨의 모습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난쟁이를 보고 비웃었죠. 겉의 모습이 난쟁이이지만 모든 것도 난쟁이처럼 느꼈다. 자, 81년도 모습입니다. 자, 밥 먹고 있고 아침 쉬고 있는데 난데없이 들이와서 집에다가 못을 박지요. 무허가 건물임을 알려주는 표찰입니다. 다음 시간 첫 장면에 나올 중요한 내용입니다. 번호판을 잘 지키십시오. 이 번호판이 없으면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도장을 찍으세요. 없으면 지장을 찍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못 들이박으면서 집 철거하라고 얘랑 얘기한다면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염전이 폐쇄되고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땅을 비워달래요. 여기서 이 드라마에서는 이 드라마가 1981년도에 나온 겁니다. 정부가 뭐라고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염전회사라고 하는 내용을 끌어들여서 염전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것이 기억하고 말하고 어젯밤엔 불길한 꿈도 꾸질 않는데 뭐라고 했는지 이거 봐라. 어머니가 문맹이죠? 회사 부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8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래. 교과서는 9월 10일이었죠. 그리고 9월 30일까지였고요. 자, 역시 2010년 버전입니다. 자네 얼굴 본 지 아침 오래됐네. 식사가 아니라 저녁 식사인 장면이죠. 이게 뭐 아무래도 내가 직접 전해줘야 될 것 같아서. 어디 보자. 김부리다. 김부리. 여기 있다. 이 철도 계고장일세. 뭐 그쪽에서는 20일 안에 결정을 보라고 하는데. 자,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개고장 앞에 사람들이 모이죠. 이 자물통 조삼봉이 거감꾼도 오고요. 잠긴 자물통을 척척 열어젖히듯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주권을 비싸게 팔아드리겠다 이 말씀. 아이고, 조신들 무슨 용뺀 재주 있어? 이런 일 언제부터 했다고? 참나. 외지인들 믿을 거이 못 됩니다. 나 조삼봉이 이 동네 토박이 옷이다 토박이. 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막걸리에 파전으로 모실까나 달달한 커피로 모실까나 일단 앉아서 의논들 해보자고요. 예? 자, 갑시다. 어떻게? 일단 가봅시다. 자, 가십시다. 확실히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 거야. 1985년 버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죠? 어떤 내용들이 나와있죠? 얼마를 팔고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된 거야, 형? 영희와 영호가 옵니다. 어떻게들 알고 왔니? 얘기를 듣고 설마 했는데. 입주권을 사러 온 사람들과 할 사람들이 흥정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검은색 세단이 있었죠? 당대 영희야, 권력의 상징 뭐하러 가니? 진 차량.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각진 그랜저라고. 잘 파셨습니다, 아주머니. 잘 팔긴요. 이 돈 가지고 어디다가 방 한 칸이나 얻겠어요? 자, 이 56. 예. 자, 50입니다. 엄마, 우린 어떻게 해? 무슨 책이 되리 열심히 보세요. 옆방 선생님 책이다. 그죠? 답답하겠죠? 지금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장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수업 내용은 여러분의 선배이자 교생 선생님으로 오신 최지환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맨 앞에서도 다시 얘기했겠지만 다시 한번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행평가를 위해서 오프라인 계약 후에 바로 독서활동 시작합니다. 작년과 달리 이제는 매 시간마다 독서기록장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바로바로 도장을 찍습니다. 따라서 책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평가 점수에 감점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책을 준비해 주시고 분량은 200페이지 이상, 진로와 연관되면 좋지만 연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은 다만 고등학교 2학년 레벨에는 좀 맞춰주길. 뭐 신청전, 춘향전, 뭐 마당을 나온 암탉 뭐 이런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성과 나름대로 여러분의 어떤 진로의 어떤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책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요. 퀴즈 풀어보시고 그럼 선생님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차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